반등이 나온다면 8월 중에 151, 152엔 정도까지 반등 여진이 있겠다. 이걸 감안해서 보면 8월 말 9월 초까지는 코스피가 2700선대까지 반등 시도는 충분히 있겠다. 여러분들도 엔달러 환율이 151, 152엔, 150엔을 넘어섰다 라고 할 때쯤부터는 여기를 뚫는지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 반전을 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때부터는 코스피 레벨이 2700선 후반이든 2800선 넘든 간에 조금은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오랜만에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요. 좀 시작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제 생각을 좀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본 금리 인상을 계기로 경제 쇼크가 왔는데요.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번 급락을 많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자료를 보시면은 8월 1일 고점 대비 하락률 그리고 8월 5일 장중 최저점까지 하락률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보시면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가 충격이 가장 컸나요? 나스닥, 일본, 대만, 한국. 이게 왜 이럴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였다면, 특히 미국 경기 침체 우려였다면 미국 증시가 더 빠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이 저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물론 8월 5일 날 밤에는 ISM BJ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왔다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저는 경기 침체 우려도 굉장한 상당한 영향을 줬지만 이와 함께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청산이 되면서 8월 5일 그 엔화가 거래가 활발했던 낮에 아시아 증시가 좀 충격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날 BOJ 부총재가 좀 금리 인상 자제하겠다, 조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일본, 대만, 한국 워낙 낙폭이 컸으니까 되돌림도 컸긴 하겠지만 엔화 흐름에 굉장히 예민했던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제 시작됐냐? 최근 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 11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은 요때거든요. 7월 11일 날 CPI가 잘 나왔고 채권금리도 하락했고 달러도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1.95%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많이 얘기됐던 게 왜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엔화 강세가 나타났다. 이날 하루 엔달러 환율이 마이너스 1.76%를 기록했거든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엔캐리 트레이드가 17일, 24일, 31일, 8월 2일, 8월 5일 이때마다 나스닥이 폭락을 했거든요. 빅테크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이때마다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7월 10일 이후 최근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 나스닥하고 엔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는 0.94 거의 똑같이 갔다는 겁니다.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나스닥 폭락, 반등하면 반등, 폭락하면 폭락 이런 그림이었죠. 그거는 현상일 수 있지 않냐? 요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 시점마다 11일, 17일, 24일, 31일, 8월 1일, 8월 5일 아까 제가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 날짜를 보시면은 N 선물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요. 밑에 보시는 청산 물량도 급증을 했습니다. 되게 비슷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다, AI 성장성 우려다, 경기 침체 우려다 이런 여러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간의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자리하는 가운데 여러 이슈들과 악재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밀어냈고 여기에 경기 침체가 들어오니까 엔화 강세가 급격히 심해지면서 특히 7월 31일에는 BOJ가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굉장히 센 발언을 했죠. 총재가.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좀 급락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BOJ 부총재가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하겠다 아니면 자제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미국 서비스업 지수 실업성 청구 건수에 이어서 이번 주 13일날 PPI, 15일날 실무지표인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동안 시장을 가장 괴롭혔던 경기 침체 우려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물가도 물가는 안정되는데 경기 침체는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압박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남아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까 제가 러프하게나마 추정을 한 그림들을 보여드렸는데 모릅니다. 어디서는 75% 소화됐다, 어디서는 50% 소화됐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알면은 이 정도 남았구나, 다 끝나가는구나 가늠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얼마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경이라고 난립니다. 그래도 좀 공포스러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한대는 아닙니다. 무한대는 아니죠. 시간이 가면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가 됐든 간에 소화가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은 점차 잦아들겠죠. 언제까지다라고 딱 잡았다 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그 영향력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라고 본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썼던 자료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아무리 불안하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 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조금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러프하게나마 시장에서 팽배해 있었던 엔화 약세 흐름들이 얼마나 바뀌었나를 보는 그림이 요 밑에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은 엔화에 대해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엔화를 무역을 한다거나 해지한다거나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했던 포지션들을 파란색 선, 네이비색으로 좀 보여드린 건데, 자, 한번 보시면은 이게 21년 엔달러 환율이 저점일 때부터 쭉 매도가 누적돼서 지난번 160엔을 넘어섰을 때의 매도 규모는 18만 4천 계약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였고요. 그런데 이게 딱 5주 만에 11,000 계약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역사적으로 엔화 포지션이 매수였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일시적으로 있긴 했지만 그러면은 많은 물량들이 소화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5주 동안 17만 계약이 줄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충격이 컸던 한 주 동안 6만 계약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많은 부분 소화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BOJ 부총재의 발언과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엔달러 환율은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엔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 152엔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9월 20일이겠죠. 또 9월 20일 날 BOJ 회의가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18일 날은 FOMC 회의가 있고요. 이번이랑 조금 비슷해요. 31일, 8월 1일 FOMC였는데 이 다음에 9월에는 9월 18일 FOMC, 9월 20일 BOJ입니다. 요때만 잘 넘어간다면 이때 등락은 있겠지만 저는 이때가 등락이 있다면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번에 8월 5일처럼 대폭락한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좀 반등을 했다가 되돌리는 과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한번 매수 포인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세요. 또 폭락해 라고 하시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그림 뭐냐면은 요 파란색이 엔달러 환율이고요. 회색이 나스닥인데 이때도 급격한 엔화 강세가 나스닥 급락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반등을 했다 2차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엔달러 환율이 2차 급락은 더 강했는데 나스닥의 저점을 보면 직전 저점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고 또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은 이런 2차 급락이 나온 뒤에 반등했다가 전저점을 깨는 하락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나스닥은 상승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뒤에는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니케이든 증시 흐름들은 펀더멘탈을 따라서 다시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이슈들이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3분기 9월 말까지는 등락은 불가피하겠지만 4분기부터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시장을 상승 여력을 좀 더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펀더멘털을 따라가는 그림이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은 금리 인상 사이클,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유에서 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엔화 강세가 왜 발작적으로 나타났을까?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지만
가장 컸던 것은 BOJ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드렸는데 0.5를 금리 인상의 한계로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게 너무나 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본은 2000년 이후로 0.5 이상 금리 인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 위에 그림 보시면은 언제 한번 했냐면 2007년 6월 달에 0.5를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때 1년 뒤에 경기 침체를 맞았죠. 금융위기를 맞았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OJ 총재가 여러 가지 얘기들 되게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영린을 건드렸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이 경기 침체, 우리 미국 경기 침체랑 맞물리면서 엔화 강세를 굉장히 폭증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자,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한 충격을 갖다 준 다음에 흐름을 봐야 됩니다. 뭐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BOJ 의사라고 보니까 되게 매파적이었다. 매파적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8월 7일 날 우치다 BOJ 부총재라는 분이 나와서 한 말은 그 발언을 완전히 뒤집는 말을 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현재 정책 금리로 통화 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 뒤집어졌죠. 그리고 은행은 금융 및 자본시장이 불안정할 때 정책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재밌는 그림은 여기 보시면은 우에다 총재와 자신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대폭락, 이걸 보고 급변침하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많이 몰락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완화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 같이 말했다가 급변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향후 일본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려는 욕심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시장을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이번에 실수를 계기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급격하게 쏠려서 나오는 그림들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엔화 흐름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저희가 그거를 어디까지 갈 겁니다 라고 딱 찝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엔화 흐름은 여기서 더 급격히 약세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가 더 나빠진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자, 그럼 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141엔에서 급락세가 멈췄거든요. 이게 주간 차트인데 아마 제가 원래 생각했던 중요 레벨은 151, 152엔이었어요. 이게 쉽게 이렇게 깨질 줄은 몰랐는데 이게 중요한 지지선이었고 이 지지선을 급격하게 깼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나온다면 8월 중에 151, 152엔 정도까지 반등 여진이 있겠다. 이걸 감안해서 보면 저는 8월 말 9월 초까지는 코스피가 2700선대까지 반등 시도는 충분히 있겠다. 뭐 잘하면 2800선 근처까지도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쭉쭉 뻗어서 약세로 갈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의 방향성은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럼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있은 뒤에는 다시금 지지력 테스트라거나 하락세를 보일 텐데 그 시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9월 중순 이후 9월 18일 FMC, 9월 20일 BOJ 정도인데 그때가 되면 140엔 또는 또 한 번 언더슈팅이 나오면 135, 136엔 정도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처럼 163에서 143엔까지 떨어지는 한 22엔이 다이렉트로 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152엔에서 136엔 정도면 15엔, 16엔 정도 그 전의 충격보다는 좀 덜한 그림으로서 그리고 엔캐리 청산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물이 좀 나오는 정도로서 반등을 했다가 좀 쉬어가는 정도의 장세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엔달러 환율이 150엔, 152엔, 150엔을 넘어섰다 라고 할 때쯤부터는 여기를 뚫는지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 반전을 하는지 좀 고민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때부터는 코스피 레벨이 2700선 후반이든 2800선을 넘든 간에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급반등 이후 되돌리는 과정, 그 9월 말 흐름들을 확인한 뒤에 다시금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에서의 등락이니까 조심했다가 다시 좀 밀리면 사는 기회로 삼으시면 아마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전략으로선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락의 원인이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현재 미국 경기 침체는 어떤 상황인가요? 경기 침체가 며칠 만에 시장을 뒤흔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너무 빨라서. 생각해보시면 8월 1일, 8월 2일, 8월 5일 딱 3일입니다. 8월 5일 날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오면서 되돌려졌죠. 어떻게 보면 이틀 반이에요. 이렇게 급할 수 있을까? 딱 이틀 만에 미국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물론 못 온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목요일 날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높았고, 금요일 날 발표된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은 4.3이 나왔고, 신규 고용자 수는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못했죠. 고용지표는 굉장히 불안정한 건 맞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고용지표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시장이 무너졌을까?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샴의 법칙? 법칙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 보시면은 또 룰에 따라서 0.5를 넘으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왔다. 근데 이번엔 0.53을 도달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면은 경기 침체 확률이 80%다, 90%다. 재밌는 건 샴이라는 이 법칙을 만드는 사람도 이건 예측도가 아니다. 이번은 경기 침체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무슨 절대반지 마냥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는 무조건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업률, 경기 침체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온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지, 이게 되면 A는 B다라는 공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 실업률이 반등한 것, 실업수당이 반등한 것은, 실업수당은 텍사스에서의 허리케인 영향, 그리고 폭염 영향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실업률이 반등한 것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반등했다는 분석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좀 다르다라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그건 무시하고 실업률이 왜 올랐는지 보다는 오른 것 자체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졌죠. 자, 그러면 MBER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진짜로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2분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실질소득, 임금, 비농업 취업자 수, 실질 소비, 도소매 판매, 가계조사 고용, 산업생산지수, 실질 GDP 보면은 가계조사 고용 평균만 조금 마이너스지 나머지 다 플러스거든요. 고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률도 서베이 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업률도 서베이 지표예요. 기업 서베이 지표고요. 우리가 보는 건 가계 서베이 지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ISM 지표도 서베이 지표입니다. 다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하드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드데이터를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진짜 찍히는 것들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어떻죠? 마이너스로 가고 막 망가지나요? 소매 판매는 좀 둔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2% 후반 3%대고, 그리고 산업 생산은 이제 막 플러스 반전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기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 또는 이제 막 플러스 반전하고 있다라는 그림이고, 아까 보셨던 샴스룰이라는 걸 보면은 당장이라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죠? 반대로 밑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파란색이 경기선행지수예요. 미국 경기선행지수 OECD 건데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중에 경기선행지수가 올라올 때 침체가 있었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반대의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침체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 자체하고 왜 이렇게 급격한 공포심리 빠졌을까? 제 생각이긴 한데, 롤러코스터의 예를 들고 있어요, 저는 많이.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면은 이렇게 저 멀리서 가도, 야, 저게 60도 각도래, 70도 각도래, 이러죠. 근데 막상 내가 타고, 덩덩덩해서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죠? 60도인지 70도인지 모릅니다. 낭떠러지 같고, 절벽 같고, 공포심리가 극에 달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 경기 둔화 맞아 하는데, 막상 경기가 꺾여 내려오는 시점이 되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안 좋은 것들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고, 그게 고용지표였고, 연이어서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 좀 쇼크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수행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요런 거 오른쪽 왼쪽 보시는 것들은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건데, 이것도 수행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경제 지표들을 보고 전망치가 바뀌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틀란타 연은이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GDP Now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주. 이건 뭐냐면 경제 지표가 발표된 것을 즉시 반영을 해서 이번 분기 GDP 성장률이 얼마일 거다라는 전망치를 내놓는 데인데, 지금
2.9. 제가 요거 보내드릴 때마다 2.3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기점으로 2.9까지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럼 지표가 안 좋았는데 이게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져서 0으로 간다,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지난 주말 8월 5일 같은 공포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GDP 나오가 2.3, 2.9로 상향 조정된 상황에서는 좀 과도한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해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안심하다기보다는 경기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틀란타 연은의 그런 GDP 나와 같은 계속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그림으로 요약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경기 선행지수는 올라갔죠. 실적 경험도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는 경기 침체에 뭔가는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펀더멘탈과 주가 간의 괴리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만에 하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난번처럼 대폭락을 할까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뭔가는 지수 레벨까지 왔었거든요. PER은 7.8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거는 과거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레벨이었고 PBR도 과거 유럽 재정위기, 금융위기 또는 2022년 말처럼 진짜로 미국 경기 침체가 좀 가셔됐을 때 2018년 10월처럼 좀 미국이 일시적인 역성장을 했을 때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아래일 텐데 지금과 같은 급격한 흐름들은 아닐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확률도 굉장히 낮게 보는데 저는 만약에 경기 둔화가 좀 가팔라진다 하더라도 이만큼 벌어진 흐름에서 좀 경기가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가 잘 버텨준다. 지난주 월요일 ISM 서비스업 지수처럼 그러면은 증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경기 침체 케이스만 아니라면 지금은 하락보다는 반등, 상승 쪽으로 시각을 두고 투자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의 시기나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졌어요. 50bp다, 25bp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한 다음에 첫 번째는 폭락한다, 전에는 폭락한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돌고 돌아서 경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 시점을 전후로 해서 경기 침체로 가면 금리 인하 시점에 한번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경기 침체가 아니면 큰 조정 없이 좀 방향성 위쪽으로 가겠죠. 왜?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 인하한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증시는 우호적일 거다. 금리 인하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25bp냐 50bp냐 연내 몇 번을 하느냐라는 논란들이 많은데 저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져야겠지만 연준의 스탠스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증시가 폭락을 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다. 긴급 회의가 금리 인하했다. 그럼 시장이 좋아했을까요? 거봐 경기 침체 인정하네.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급변을 하는 겁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급변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시면 23년 말 24년 초에는 24년 한 해 동안 금리 인하 몇 번 할 거라고 시장은 전망했는지 아시나요? 6번 아니면 7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 12월 FOMC에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를 빌미 삼아서 빅컷, 큰 폭의 금리 인하. 그러면 시장은 좋아하겠죠?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압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과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얼마나 급변을 하는지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경기 침체 공포가 딱 이틀 만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85%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경기 지표 잘 나오면서 이게 48.5로 떨어졌고 지금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8월 9일 기준으로 금리 인하 한 번이 더 높아졌어요. 51.5로. 이처럼 시장 컨셉은 급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몇 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좀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이죠. 한 달 반? 한 6월 달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 인하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요 컨센서스를 보시면 요 초록색이 금리 동결 확률인데요. 자, 6월 초, 6월 중순 보시면 금리 인하 확률이 금리 인하 확률보다 높았습니다. 동결 확률이. 이처럼 컨센서스는 급변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휘둘리기보다는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체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리가 들어온 이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공용이 좀 부진하다,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건 맞는데 서두르진 않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 때문에 급격하게 통화정책 스탠스를 연준이 바꾸기보다는 경기는 괜찮다.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만약에 경기 침체 시그널이 보여지게 된다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줘도 전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 18일 새벽에 발표되는 그런 9월 FOMC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연내 금리 인하 4번 길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마 연준은 3번 정도를 열어놓지 않을까? 아니면 2번 정도를 열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 간의 좀 간극이 좁혀지는 과정에서는 좀 등락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제가 작년 10월 코스피 2300을 깨졌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조금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확보했던 현금 비중을 투입하고 이러자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거든요. 반복적으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400일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같은 생각입니다. 향후 제가 코스피가 2400 깨졌을 때 말씀드렸던 건 딥 밸류 구간이다. 너무 싼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매도 실익 없다 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자,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스피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PER은 장중 기준으로는 7.86배, 코로나 때도 7.68배였습니다. 그 전에 지금 레벨로 왔던 적은 몇 번 없어요. 그리고 PBR, 선행 PBR 기준으로는 0.78배, 금융위기 때가 0.76배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위기 때는 0.78, 0.79배. 그리고 확정 실적 기준 PBR은 0.85배. 금융위기 때가 0.81배, 과거 진짜 위기가 오거나 경기 침체가 좀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가 0.85배, 0.8배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겠죠? 얼만큼 내려왔는지. 가격 자체도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 보면은 밸류에이션 레벨은 이미 경기 침체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여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뭐 진폭은 큽니다. 급반등이 나왔다가 또 밀리기도 하고 뭐 여지는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잘 참으셨다가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조금씩 더 주식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반등이 나와서 특히 업종이나 종목별로 어떤 거는 막 급반등하기도 어떤 거는 뭐 좀 덜 오르기도 하잖아요. 보유하신 종목이나 이런 것들 중에 급반등이 나와서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조금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덜 오른 애들을 중심으로 좀 매매하시다가 또 어떤 종목이 튀면은 또 현금 비중 좀 어느 정도 확보하시면서 아마 9월 말까지는 급반등이 나왔다가 또 밀리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때는 급반등이 나오면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고 급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예상보다 좀 낙폭이 크면은 그때는 좀 확보했던 현금을 좀 투입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주식 비중이 많으시 않으신 분들은 또 물어보십니다. 지금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물어보실 때 들어가고 싶으실 때 한 10%만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반등하면 내비두고 내려오면은 사고 내 평단가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다 반등하면 플러스면 내비두고 또 마이너스가 나면 좀 사고 이렇게 하신다면 평단가를 점차 낮춰가면서 내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강한 반등이 나오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자. 그랬다가 또 밀리면 그 확보한 비중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자. 현금 비중이 많고 이제 주식 투자를 막 하시는 분들한테는 언제 살까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10% 발을 담궈 놓고 내 평단보다 낮아지게 될 때마다 10에서 20%씩 계속적으로 모아간다면 아마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한 수익률을 거두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 폭락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섹터가 반도체 섹터인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있어서의 중심은 빅테크 종목들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와중에 트럼프 트레이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논란, 경기 침체까지 연이은 반도체와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죠. 이 와중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맞물리니까 엔비디아는 뭐 정신없이 빠졌고요. 이런 그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핵심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앞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AI, 빅테크
얘네들 성장 끝난 건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성장이 끝났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장성 논란, 수익성 확보 시점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성장이 꺾였는가 아니면은 기대했던 성장보다 못한 건가? 기울기의 문제인가? 방향성이 문제인가라는 거죠. 방향성이 문제면 팔아야 됩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돼요. 근데 기울기의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 자, 지금까지 AI 모멘텀은 기울기가 계속 올라왔어요.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있죠. 그러면 주가가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이렇게 가요. 그러다 잠깐만 이 기울기가 아닌가 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던 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내려온 다음에 뭐 언더슈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이제부터 또 하락 추세일까요? 얘는 올라갔는데? 아니죠. 얘가 올라가면 조정을 받든 언더슈팅이 있든 다시금 방향성 위쪽으로 갈 겁니다. 왜? 방향성이 유효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 AI 관련된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이 조정을 받은 것은 기울기에 대한 부분들을 눈높이 조정하는 과정, 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스닥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두 자릿수입니다. 내년까지도. 그리고 총이익률을 본다 하더라도 40%대에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요. 성장성에 대한 방향성이 바뀐 건 아직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따라서 저는 지금은 기울기 조정이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 가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빅테크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번에 급등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좀 오버슈팅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40배, 45배 넘어가면 좀 힘들 수 있다. 왜? 엔비디아 모멘텀은 좀 이제 둔화되는 그림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겠지만 밸류에이션이 팽창하면서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때쯤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급락을 하긴 했는데 이 급락 과정에서 45배였던 선행 PR이 30배를 살짝 깰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100달러도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조정, 가격 조정 어느 정도 충분히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엔비디아는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은 90달러, 100달러를 깨진 엔비디아 기준으로 100달러 깨질 때는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 아닐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사도 되는 구간이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좀 그동안 많이 사셨던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를 지금 기회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많이들 그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금여력이 충분히 되시면 그래도 되는데, 아까 잠깐 힌트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이익 모멘텀은 이제 둔화돼요. 아마 내년에는 한 자릿수대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익 증가율이. 근데 잘 찾아보시면 관련 비슷한 업종이나 종목들 내에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쪽을 좀 더 사시면 좋지 않을까?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으로 비슷한 컨셉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시되 모멘텀이 살아있는 다른 종목들, 관련된 산업들 이쪽에 투자하시는 게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몇 개가 이렇게 딱 눈에 띄실 거예요. 같이 움직였던 애들입니다. AMD나 이런 애들이 보시면은 그냥 후발주자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따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아직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최근 변동성도 컸고 또 후발주자라는 이유로 조정도 많이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그쪽도 그 종목들도 충분히 살만한 권역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자닉스 보시면은 이익은 여전히 탄탄해요.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AI 반도체 사이클은 26년까지 계속 개선된다라는 그림이 명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자, 위에 그림이 뭐냐면 회색 바 차트는 반도체 수출 금액이에요. 23년 초를 기준으로 쭉 올라갔죠. 잘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그림은 중량, 물량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쭉 줄어들었어요. 가격이 급등해서 수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 실질적인 소요는 늘어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2월 달부터 2, 3, 4, 5, 6월 달까지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아직까지 닉스와 전자의 매출, 수익 비중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잡은 거 아닐까?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AI 반도체 모멘텀 플러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턴어라운드까지 같이 와준다면 저는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AI 모멘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흔들릴 때 이번에 뭐 가치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전자와 닉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을 추천하시나요? 어려운데요. 요 그림 보시면은 두 개의 그림은 비슷한데, 자, 단기 낙폭은 닉스가 좀 큽니다. 자, 그러면 단기 반등 국면에서는 닉스가 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긴 호흡에서는 아직까지 전자가 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좀 긴 호흡에서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팁을 드리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둘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투자하실 때 50대 50으로 한번 해보시죠. 50대 50. 이렇게 해놓으시면 둘 중에 하나는 잘해서 쭉 하나는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도 더 올라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대 30이 된다거나 뭐 60대 40이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50대 50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싼 가격에 더 오른 가격이 더 많이 타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역전이 되면 또 50대 50 맞추고. 그러면은 아마 이번 흐름은 본다 하더라도 닉스가 23만 원, 4만 원대에서 등락을 보일 때 전자는 튀어버렸거든요. 이럴 때 이런 그림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뭐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가 좋으니까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업종에 내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50대 50으로 계속적으로 리밸런싱해서 가시면은 둘 다 좀 많이 올랐을 때 정리하고 덜 올랐을 때 사고 또 많이 올랐을 때 정리하고 덜 올랐을 때 사는 이런 메커니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에 대한 선택보다는 기대의 종목, 대표 종목들에 있어서 상승을 놓치지 않고 두 개 다의 흐름들을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50대 50을 하신 다음에 비중을 계속 조절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상승력이 부족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특히 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면은 우상향하겠죠. 사이클이 도니까.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외에 AI 모멘텀, 뭐 엔비디아나 이런 모멘텀이 들어오면 좀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리고 만약에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등락은 있겠지만 마이너스 위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모멘텀이 들어오면은 상승, 없으면은 폭락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그림 안에서 HBM 그리고 엔비디아발 수준 모멘텀이 들어오면 상승 탄력이나 각도가 빨라질 수 있고 이게 안 들어온다면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좀 우상향은 유효하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엔비디아가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결국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길게 보면 전자도 괜찮다,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따라서 지금은 그동안 AI가 들어오면 올라가고 안 들어오면 내려가는 그림에서 좀 틀이 바뀌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하는 가운데 AI 반도체 모멘텀은 플러스 알파 정도,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도 그동안에 철저히 소외됐던 국면에서 좀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상황은 어떠한가요? 너무 어렵죠. 2023년 상반기 장세 보통 내러티브 장세라고 해요. 스토리텔링이 들어오면서 스토리텔링의 중심에 서 있던 2차 전지가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던 시기죠. 자, 근데 이 스토리텔링 장세에서 실적이 뒷받침됐는가? 뒷받침되지 못했어요. 특히 피몽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24년 4분기 공장이 완공됩니다. 아직 실적이 없어요. 근데도 대폭등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러티브 장세 이후 따라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넘버스 장세입니다. 숫자를 가져다 줘라고 하는 장세가 돼요. 그런데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의 실적이 23년, 24년 1분기, 2분기까지 22년 실적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저망치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되냐? 계속 실망을 했던 거죠. 숫자를 보여줘. 이번도 아닌가 봐요. 이번도 아니에요. 그런 흐름들이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 떨어지고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실적 시즌마다 쇼크를 기록하고 하면서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있지만 기대했던 기울기가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실게요. 야,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올 거야 라고 올라갔죠. 기울기가 계속 낮아지니까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 기울기가 야, 여기가 저점이야. 믿어 라고 하면 이때부터 방향성이 위쪽으로 올라갈 텐데 기울기가 계속 낮아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뭐 많이 싸졌다라고는 하지만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니까 결국 시장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는 좀 모아가신다면은 지금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관련 이슈들은 2차 전지 섹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배터리가 화재가 글로벌 수요 악화보다 나쁜 소식일까요? 물론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동안 받아왔던 실적에 대한 불안, 수요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총 합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불안이 될 수 있겠고, 향후 전기차 국내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던져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산 배터리입니다. 화재가 난다,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디를 더 찾을까요? 특히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욕을 먹고 있죠. 어디를 찾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또한 최근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이 급락을 하기보다는 반등 시도에 나서 바닥을 잡는 그림을 보여준 것도 저는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글로벌 전체 수요를 봤을 때 계속적인 중국산 배터리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가 반사이익을 받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한국 쪽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레벨보다 높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이 뭐냐면, 요 위에 그림이 최근 저평가되고 낙폭과대인 업종들의 12개월 선행 EPS 추이예요. 잘 가는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화장품 물류, 기계, 비출 목재 뭐 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죠? 화학, IT 가전, 2차전지 분리된 애들이에요. 좀 그렇죠. 이처럼 실적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담보되지 않는 이상 좀 추세적인 흐름 변화, 그것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는 좀 괜찮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글로벌 전반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갈 것이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중국 경기는 하반기는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수출입 데이터에 있어서 수입 증가율이 예상보다 크게 좋았거든요. 3%의 반등을 예상했는데 플러스 반전한 것을 넘어서 7.5% 이익 증가를 수입 증가를 했거든요. 이 그림은 아마도 중국 내수 경기가 좀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 8월 15일 날 발표되는 소매 판매도 기저효과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한다는 전망이 들어있고, 또 더 크게 본다면 작년 7월 말부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작됐던 경기 부양 정책이 11월에는 재정 정책을 세게 펼쳤고, 올해 2월에는 지준율이나 3월에는 기준금리나 최근까지도 기준금리나 했고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죠. 시차를 감안해서 보면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본다면 경기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중국 경기 의존도, 중국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기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 회복세가 나타나기는 있지만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전기차 비중이 높은 중국과 유럽이 경기가 좀 살아난다? 뭐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진정될 수 있고요. 자,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면 채권 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달러도 좀 약세를 보이겠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차 전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 4분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없다. 조금 더 긍정적인 그림들을 그려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은 답답하더라도 사놓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 좀 아직까지 2차 전지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로 전기차 판매 부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싸서도 있고 미국은 정책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하고 중국은 그냥 경기 안 좋아서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았다가 이제 막 바닥을 잡는 과정이라서 저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국하고 유럽은. 왜냐면 워낙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나 혜택들이 많으니까.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그림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원자재 가격까지도 조금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주가 레벨은 굉장히 싼 구간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신 2차전지 관련주가 있으신가요? 제가 종목으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일단은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어떤 실적을 내놨는지 보는 거거든요. 엘솔 같은 경우는 실적 쇼크였고요. 그리고 홀딩스는 예상보다 좋았어요. 그리고 4분기에 공장이 좀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적 가시성에 대한 높이가 좀 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부진했고, 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잘했고, 여기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세트업체보다는 좀 소재 쪽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 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중국 수요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셋업체는 얼마나 팔렸나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지만 원자재는 가격 전가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먼저 움직일 수 있어서 소재 쪽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선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면 좋겠다. 그리고 실적도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최근 이슈부터 가장 많은 들 관심 있으신 반도체 2차전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같이 이해하고 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런데 계속적으로 자료들을 업데이트 드리고 시장 상황이 변하면 그때 맞는 전망들, 수정된 흐름들, 그때 맞는 좀 최적화된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흐름들을 좀 잘 따라가 주신다면 제가 항상 맞는 건 아니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채널에서 자주 뵙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